6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업계 1위 김앤장 출신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하거나 거꾸로 고위공직 출신들이 김앤장의 고문 등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이어달리기에 대한 상당한 논란과 비판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민간 부분에서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플랫폼 등 이른바 혁신기업 진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CEO급의 국한에서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혁신기업 진출이 트렌드 비슷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와 배경 등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4월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를 부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1963년생인 김상원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석사 수료, 하버드 로스쿨 법학 석사를 취득한 사법연수원 19기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서울 형사지법 지적소유권 전담부 판사를 거쳐 LG 구조조정본부 법률고문실 팀장, NHN 경영관리본부장,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국내 1세대이자 최대 IT기업 네이버에 이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가운데 하나인 우아한 형제들에서도 다시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창업주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을 제외하면 명실상부한 넘버 2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앞서 지난해에도 부장판사 출신 함윤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고객 중심 경영 부문장 및 법무실장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회사 핵심 요직에 법조인들을 잇따라 중용한 겁니다. 우아한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최강자 쿠팡도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강한승 대표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법원 경력뿐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사법협력관, 국회 법사위 파견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경력이 눈에 띕니다. 법원, 국회, 청와대를 아우르는 마당발 경력에 미국 법조계 경험이 있는 강한승 변호사를 회사의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로 내세운 겁니다. 쿠팡 김범석 창업주의 국적이 미국인 점, 본사가 미국에 있는 점, 국내 증시를 건너뛰고 미국 증시에 바로 상장하는 등 쿠팡의 입지, 상황과 강한승 대표의 경력이 묘하지만 뚜렷이 겹쳐집니다. 강한승 대표는 아버지가 민변 전신인 정법회 창립 멤버를 지낸 국내 1세대 인권 변호사인 강신옥 변호사로 2대에 걸친 법조인 가족입니다. 강한승 대표의 경우 노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데 이른바 로켓 배송 관련한 과로사 문제나 갑질 논란 등 노동 현안 이슈가 많은 것도 강 대표 영입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도 지난 4월 국내 법무 담당 총괄로 여성인 정규하 변호사를 영입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수원 28기로 판사 출신인 정규하 변호사 역시 김앤장 이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 법무실장으로 활약해왔습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회사 경영이나 정책을 판단,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런 역할은 넷플릭스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조인들의 플랫폼이나 커머스 혁신 기업의 최고위 임원 진출이 늘고 있는 것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 입장에선 이미 레드오션 포화 상태인 기존 송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있는 법률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른 방향으로의 이 진출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신생 플랫폼 혁신기업 입장에선 규제 관련 이슈나 독과점, 플랫폼 노동자 착취 논란 등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우호적인 법제도와 여론을 조성하고 이슈와 위기를 관리할 검증된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들로서는 경영 전반에 걸쳐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일수록 이러한 필요성이 큽니다. 자연스럽게 법조인들을 임원으로 흡수해 내부 역량을 키우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실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업체들도 초기엔 입법 공백이나 규제 문제 등에 부딪혀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겪었지만 결국 털어내고 지금의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처럼 회사 입장에선 위기 대응 등 회사 실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법조인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나 리걸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본인의 뜻을 펼치기도 능력을 발휘하기도 아주 좋은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플랫폼 기업들의 변호사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법조인, 법조인과 회사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혁신 기업들로의 법조인 진출 트렌드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법조인들이 긍정적인 활약을 펼치게 된다면 후배 변호사들이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순환을 이루면서, 그리고 이런 경향은 비단 최고위 임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부는 바람이라고 공정거래 전문 정종채 변호사는 말합니다. 시니어급 변호사들뿐이 아니라 로펌에서 이제 막 유학 갔다 온 주니어 파트너, 아니면 시니어 어소시에이트급에서도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또는 4차 산업에서 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진출 욕구가 되게 강해요. 여기에 신생 플랫폼 혁신 기업들이 계속 등장, 성장해가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인큐베이터처럼 법조인들의 혁신 기업 진출 흐름과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을 거둔 기업뿐이 아니고요. 이제 성공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도 아주 이제 역량 있는 그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법무팀장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로펌에서 갈고 닦은 뭐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런 그 변호사들도 사실 거기 팀장급으로 많이 이직하고 있어요. 이처럼 법조인들의 플랫폼 4차 산업 혁신 기업 진출 바람이 법조 시장 확대와 법조인 본인, 회사,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갑질과 착취 논란을 잠재울 논리 개발이나 법률 대응, 오너나 회사의 방패막이 정도 역할에 그칠지 법조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법인격 부인론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사안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김모 씨는 두진 칼라텍이라는 상호로 인쇄지함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이제 이모 씨에게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을 13억 원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두진 칼라텍은 이제 법인은 아니고 이 씨의 개인 사업체인데요. 이 씨는 3달 뒤에 이제 김 씨에게 이 사건 매매 대금 중에서 미지급액이 1억 6천만 원이다. 이런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고 사실 확인서에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그 개인 사업체인 두진 칼라텍의 명판과 자신의 인장을 날인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 씨가 이제 그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 사업체인 두진 칼라텍을 폐업을 하고 이제 폐업 신고를 한 다음 달에 이제 인쇄업이나 뭐 인쇄지함 제조업 이런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두진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게 되죠. 이제 당시에 그 폐업한 그 개인 기업이었던 두진 칼라텍의 사업장 소재지하고 새롭게 설립된 주식회사 두진팩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김 씨는 이 씨가 이렇게 폐업 신고를 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을 알고 그 주식회사 두진팩을 상대로 매매대금 미지급액을 지급해달라 이런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두진팩은 이 채권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던 그 김 씨, 이 씨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적 인격체인 주식회사 두진팩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쳐서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법인도 법인격이라고 해서 자연으로서의 사람, 그러니까 개인하고 다른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개인과 회사는 이제 별개의 인격으로 보고 있어서 개인에 대한 채권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는 법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특히 이제 회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게 주식회사인데요. 이제 주식회사의 주인은 이제 주주인데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그 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어떤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주주는 책임이 없거든요. 이제 따라서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개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뭐 회사 세워서 돈 떼먹고 폐업하고 뭐 비슷한 회사 세워서 또 장사하고 이런 일이 뭐 계속 반복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법원이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제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그 개인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을 해서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법률 용어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록 외형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인 효과를 회사에게만 미치도록 하고 그 배후의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아니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반한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채무를 지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개인이 진 빚을 그 개인이 세운 다른 법인에 부담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렵게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한 사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앞서는 법인격을 부인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격이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해서 뒤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하면 이건 좀 반대로 이제 개인이 회사는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회사를 세웠는데 봤더니 그 회사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나 인적 구성원이 다 동일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회사의 껍데기만 있을 뿐 실제로는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법적 이론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개인 사업자와 거래를 했는데 그 개인 사업자가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폐업하고 회사를 차려서 영업을 하거나 반대로 회사랑 거래를 했는데 회사는 폐업하고 또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안 갚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돈을 못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억울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개인과 회사의 인격을 별개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요. 다만 오늘 사례와 같이 폐업 후에 나중에 설립된 회사나 개인 사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영업 목적이 같고 또 물적 설비나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새롭게 설립된 회사나 개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을 해서 배후에 있는 개인이나 새롭게 설립된 회사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좀 참조하셔서 사실은 법제도를 악용해서 사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비양심 채무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악의적이고 비양심적 채무자들한테는 좀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패러글라이딩 사고 업무상 주의 의무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패러글라이딩 사고라고 했는데 어떤 사고인가요? 네, 그 김모 씨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를 고용해서 그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26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김 씨가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그 62살 장모 씨는 손님인 21살 여성 그 신모 씨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 장 씨가 패러글라이딩 시 그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 착용하는 하네스라는 그 장비에 다리와 허리 부분 벨트를 결속하지 않고 이륙해서 그 약 3분 만인 상공 약 70m 지점에서 그 하네스에서 몸이 빠져나가서 추락을 했고 골절상을 입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앞좌석에 탑승했던 여성 심 씨는 이후에도 4분간 더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떠다니다가 인근 산지 나무 위에 추락을 했는데 그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 이처럼 그 조종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에서 사업장 운영자인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냐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도 일정한 비행 자격을 갖춰야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테랑 조종사가 본인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한테 묻는 게 좀 가혹한 면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 재판부도 그런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 네. 장 씨는 30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네. 재판부도 이에 피해자가 경험 많은 조종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결문에 설시했습니다. 전적으로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는 먼저 네. 패러글라이딩 이륙 전 사업장에 배치한 안전통제요원 혹은 자신이 직접 네. 이륙 전 피해자의 패러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허리벨트를 안전하게 결속했는지 여부 등을 네.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통제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네.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피해자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륙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패러글라이딩 사업장 같은 위험이 수반되는 레포츠의 경우 네. 그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재반 양형 사유를 두루 인정한 그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경력 베테랑 조종사가 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해 11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1살, 8살 형제만 있는 집에서 불이 나 동생은 숨지고 형은 중화상을 입은 인천 화재 사건 31살 친모가 1심에서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른바 마늘 주사로 알려진 수액 주사 관리를 소홀히 해 주사를 맞은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6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